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영호입니다. 올해 78이죠.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엔 중학교 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군요. 그날도 여름 한복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손이 자꾸 떨리고 머리도 어지러웠죠. 파킨슨병이라고 하던가요. 의사 선생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확한 병명도 가끔 깜빠먹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 40년을 살던 동네인데 말이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옷이 왜 저렇게 구겨져 있지? 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잠옷 바지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왔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단정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발걸음이 자꾸 휘청거렸어요.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은행이었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무작정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했을 겁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면서도 자꾸 비틀거렸거든요. 은행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거울 같은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셔츠는 구겨져 있고 바지도 잠옷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찬 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장구 직원 하나가 동료와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또 이상한 사람 들어왔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역시도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손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가 뭔가 떨어뜨렸어요. 굴러가는 소리가 났지만 몸을 숙여서 죽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균형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정장 입은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과연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은행의 지점장이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약 때문인지 혀가 굳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은 아이 손을 잡고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 은행 고객이에요. 지점장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고객이라고요.
그럼 통장이라도 있나요? 제가 주머니를 뒤적거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였습니다. 손만 떨리고 있을 뿐이었죠.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점장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님,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나가세요. 여기는 은행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이 은행 고객입니다. 이영호라고 해요. 전에 중학교 교장을. 아이고, 또 시작이네. 지점장이 손을 저었어요.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김 과장님, 빨리 내보내세요.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할아버지, 순순히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저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때문에 몸에 힘이 없었어요.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어요. 놓으세요. 저는 정말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가면서 경비원이 제 팔을 놓았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아팠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도 들렸죠. 그때였어요. 주머니에서 뭔가 굴러 나왔습니다. 작고 둥근 것이었어요. 아, 제 재단 인감 도장이었구나. 아침에 약을 찾다가 서랍을 뒤지면서 주머니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도장이 하수구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어가서 주웠어요. 그 도장 하나가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의 증거였거든요. 광주 전남 장학재단 이사장 인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넘어진 늙은이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면서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중얼거렸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도 까졌고요.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봤거든요. 도장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일어났어요. 은행 유리문 너머로 지점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마 저 때문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는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무릎에 난 상처를 소독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손에 든 인감 도장을 보니까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맞다. 저는 광주 전남 장학재단의 창립자였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교육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동네 은행에 재단 기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떠올랐어요.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후원하는 학교들의 운영계좌도 모두 그 은행에 있었거든요. 수십 개의 계좌였죠. 매달 수억 원씩 들어오고 나가는 돈들. 그런데 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았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저를 노숙자 취급했다니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인격과 존엄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학재단 관련 서류들, 학교 후원 내역들.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면 그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지금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민수야, 선생이 부탁이 하나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민수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은행에서 당한 모욕, 넘어져서 다친 것, 그리고 제가 그 은행의 큰 고객이라는 사실까지요. 선생님, 그게 사실인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니. 민수야, 내일 은행에 같이 가자. 선생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다. 네, 선생님. 당연히 함께 가야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저를 믿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쳤는데 학생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그 반대의 상황을 겪었다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창밖을 보니까 그 은행 건물의 네온사인이 보였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은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신뢰와 믿음이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건 없구나.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내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은행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머리가 맑았어요. 분노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죠. 욕실에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걸려있던 검정 양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장 재직 시절 중요한 행사 때 입던 옷이었죠. 몇 년 동안 입지 않아서 구김이 있었지만 다리미로 정성껏 편했어요. 긴 와이셔츠도 새 것처럼 빳빳하게 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리미질이 쉽지 않았지만 집중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넥타이는 짙은 남색으로 골랐습니다. 평생 착실하게 살아온 교육자답게 보이는 색깔이었거든요. 구두도 광이 날 때까지 닦았어요. 파킨슨병 때문에 손목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양말도 새 것으로 갈아 신고 지갑과 중요한 서류들도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나이는 많고 병은 있었지만 적어도 품위는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모습이면 아무도 저를 노숙자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준비됐다. 지금 출발해도 되겠니? 네, 선생님.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모시러 갈게요. 30분 후에 민수가 도착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옛날 교장 선생님 모습 그대로네요. 고맙다. 민수야, 오늘은 선생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자.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 은행에 150억이나 되는 돈을 맡겨두신 건가요? 그래. 장학재단 기금이 그 정도 되고 각 학교 운영계좌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그 은행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고객이겠네요. 맞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나를 노숙자 취급했으니 그 애가를 치러야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어요. 당당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걸어주니까 더욱 든든했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장을 입은 신사와 변호사가 함께 들어오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장구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장구 직원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겠죠.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점장을 불러주세요. 지점장님을 찾으시는군요. 어떤 용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영호라고 전하면 됩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지점장님, 이영호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후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바로 나오신다고 하네요. 몇 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박수진입니다. 혹시 어제 만났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박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자세히 보더니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제 오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어제 노숙자라고 하시며 쫓아내셨죠.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수가 나섰어요. 저는 이영호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박 지점장이 당황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실수라고 하셨나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게 실수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광주 전남 장학재단 기금 150억 원,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모든 학교 운영계좌까지요. 박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어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노숙자 취급하며 바닥에 넘어뜨렸잖아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에 놀란 것 같았어요. 민수가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계좌 내역과 해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지점장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용서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반대 취급을 받았네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처리 시작해 주세요.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모든 계좌를 정리하겠습니다. 서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박 지점장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행을 떠난 후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민수가 들려준 얘기였습니다. 박 지점장이 급하게 본점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이 모든 계좌를 해지한다고 본점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영호라는 이름은 본점에서도 잘 알려진 VIP 고객이었거든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때문에 특별 관리하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은행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장학재단 기금 150억 원이 빠져나가면 지점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각 학교 운영 계좌까지 합치면 더 큰 손실이었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 교장이 누구야? 어떤 분인데 그렇게 큰 돈을? 지점장이 뭘 잘못했길래? 어제 있었던 일이 직원들 사이에 알려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다고 해요. 어제 지저분한 옷 입고 온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지점장님이 노숙자라고 하면서 쫓아냈는데 그때서야 모든 직원들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며칠 후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은 좁거든요. 특히 교육계에서는 금방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영호 교장님이 은행에서 모욕을 당했다더라. 1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고 해. 그 은행에서 노숙자 취급했다던데.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영호 교장은 이 지역 교육계의 큰 어른이었거든요. 수많은 제자들이 교사가 되어 있었고 모두들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을 그렇게 대한다고? 이영호 교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지역 상인들까지 동조했습니다. 그 은행 우리도 안 쓸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면 믿을 수 없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은행 고객들이 하나둘씩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 지점장이 저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어제 충분히 줬어요. 그때 저를 사람 대접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회사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점에서도 지점장 교체를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은행 지점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고객이 대부분 떠났고 자산도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가져간 돈만으로도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다른 고객들까지 등을 돌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민수가 말해줬어요. 선생님, 그 은행이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본점에서 지점 폐쇄를 고려한다고 하네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사회에 필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후 예상대로 그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외모 차별로 VIP 고객 잃은 은행. 결국 폐점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으면서 착잡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한 교훈은 전달됐지만 선량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 신용협동조합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지역 신협 이사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존경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는 곳을 찾고 싶었거든요.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조합원들이 대부분 교사와 공무원들이었고 지역 사회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신협 이사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선생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주셨죠. 아,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사실 파킨슨병과 치매 때문에 예전 제자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뭉클했어요. 제가 평생 가르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협의 장학재단 기금을 맡기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써야 해요. 그리고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봐주세요. 당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진협은 작은 은행이었지만 제 돈이 들어오면서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했고 교육 후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면 저를 내쫓았던 은행은 결국 그 지점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박 지점장도 다른 지역으로 좌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강한 교훈이 필요하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번 일이 지역에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은행이나 노인,
고객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한 거였다.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았으면 해서 말이야. 다른 금융기관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령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만들고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한 일이 전체 업계에 경각심을 준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떨림이 심해졌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증서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지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했죠. 한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그리고 공부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거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나는 그냥 평생 선생 노릇한 늙은이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누가 노인이라고, 누가 가난하다고, 누가 아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단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늙었다고 무시당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경험이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해줬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심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야. 반대로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부자인 거고.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들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시녀 앞을 지났어요. 문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영호 교장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지역 교육 발전이라고 써 있었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이 결국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은행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정직한 구멍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에 가게를 낼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그 은행을 망하게 하신 일 말이에요. 덕분에 임대료가 싸져서 서민들도 장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요.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오늘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내가 당한 수모가 이렇게 교육의 기회로 바뀌다니. 인생은 참 묘한 것 같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그 은행 직원들도 이제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진심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말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제가 남긴 교훈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몇 년 후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이야기는 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진심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말입니다.